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리네입니다. 오늘도 같은 그룹의 임수엽 프로님을 모시고 함께 월간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지난 5월 31일에 발간된 스페셜 레포트 전자상거래가 항공화물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항공시장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항공시장 동향 택 운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미국 착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유럽 착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공통적인 양상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 각 노선의 운임 차이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매우 좁아지거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파란색 음영이 각각 2023년, 2024년 동기간을 표시해 놓은 구간입니다. 미국 착의 경우 가장 상위에 홍콩발, 다음 중국발, 그리고 베트남발, 마지막으로 인도발 운임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자상거래로 미국발 공급이 압력을 받자 홍콩, 중국, 그리고 베트남발 모두 뒤엉키며 뚜렷한 상승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태 이후 인도발 운임도 무섭게 오르며 2024년 3월 이후 출발지 4곳의 운임은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착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출발지별 뚜렷하던 운임차 등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역은 베트남발 미주착, 인도발 유럽착인데요. 23년 5월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24년 5월 베트남발 미주 운임은 99% 상승하였고 인도발 유럽착 운임은 165%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장표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중국발 운임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미국 교통부는 중국계 항공사의 여객기 증편을 허가하였습니다. 주당 35회에서 50회로 늘어나긴 했지만 2019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급으로 강력한 전자상거래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성수기 시즌 중국발 전자상거래의 강력한 수요와 홍해 사태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중국발 미국착 택 운임이 23년 11월 5.94달러로 홍콩발 미주착 운임의 5.5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홍콩발 운임이 중국발 운임 위에 있었으나 중국 내 공급 부족에 의한 운임 인상으로 홍콩발을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운임을 피하기 위해 화주들은 방안을 찾아내죠. 중국발 화물을 홍콩, 심천, 베트남, 그리고 인천 같은 근접 허브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합니다. 이로 인해 홍콩, 베트남 운임도 따라 올라갑니다. 중국발 운임이 오르면 다른 공항의 운임이 올라가는 패턴을 익혔으니 최근 중국발 운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중국발 미국착 운임이 6.06달러로 전주 대비 4% 상승하며 홍콩 미주 운임을 2주째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의 운임 인상이 염려되고 특히 베트남발 운임은 작년 10월 홍콩 중국 운임을 4.84달러로 따라잡고 5월 마지막 주 운임은 6.40달러로 현재 가장 높은 운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운임 인상으로 베트남발 운임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단기 운임 전망입니다. 평소보다 바쁜 하계 시즌을 보내고 계시죠? 5월은 전통적으로 항공시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수요 급증이 공급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네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해 사태 이전 해상 운임과 항공 운임은 약 22배 차이였으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상승된 컨테이너 운임이 해상 화물의 항공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배나 비싸던 항공 운임이 이제는 겨우 9배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지정학적 위기의 길어진 운송시간과 불안정한 정시성을 고려하면 화주들은 항공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겠죠. 이렇게 전환된 화물은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을 압박하며 항공 운임 상승에 일조합니다. 이로 인해 성수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고 높은 운임 상승률이 여름 시즌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월 초 제네타의 남중국발
미국 착 스팟 운임은 5.24달러, 홍콩발은 4.23달러를 기록하는데요. 이 두 곳은 전자상거래 주요 허브로 전자상거래 수요에 의한 운임 인상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런 성수기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성수기가 예상됩니다. 물류 관계자들은 성수기 대비 차원의 공급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글로벌 항공 전체 공급은 2019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하계 시즌을 맞이하여 여객기 공급은 지난 2주 대비 2% 상승하였으나 아직 19년 대비 7% 부족합니다. 반면 화물기 공급은 2019년 대비 24%, 특송기 공급은 40%나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상승하는 화물 수요에 따른 공급 추가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동남아발 중남미 착 공급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일한 기간에 비해 앵커리지는 2,200만 톤, 티우아나는 330만 톤, 로스앤젤레스는 150만 톤의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부상하는 중남미 시장에 맞춘 변화입니다. 중남미의 전자상거래 수요는 미국 못지않고 전자상거래 업체들 모두 중남미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의 지리적 접근성, 값싼 노동력,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협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남미 니어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남미착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아시아발 중남미착 직항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약 16시간 정도 소요되고 운임은 미국 착보다 비싸기 때문에 항공 화물은 다른 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국의 게이트웨이를 통한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아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화물 적재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공급은 약 3,800만 톤, 수요는 19만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수요는 11.8%, 공급은 10.3% 늘어났습니다. 24년 4월 화물 적재율은 50.1%로 24년 3월 대비 4%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상 정시성은 많이 들어보셨죠? 항공도 항공사와 공항의 운영 능력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OTP, 온타임 퍼포먼스를 측정합니다. 온타임, 정시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항공사와 공항이 조금 다릅니다. 항공사는 예정된 도착 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에 게이트에 도착을 하고 공항의 정시성은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15분 내 게이트를 출발하는 것을 정시성의 측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프로님? 네,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티켓 위에 있는 그 게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객기는 하늘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도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게이트입니다. 화물기는 내릴 승객이 없기 때문에 바로 화물 터미널로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정시성은 여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공항이랑 항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시성을 측정하나요? 항공사는 도착 시간, 공항은 출발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항공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항공사 입장에서 비행기가 영공에 있는 시간, 그리고 승객을 태운 채 그라운드에 있는 시간 모두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지출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승객들이 예정된 시각에 내리는 것이 운영 효율성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공항은 슬롯을 배분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항공사별로 나누어 활주로와 게이트를 운영하죠. 그런데 지상조업이나 공항의 운영 차질로 비행기가 정해진 시각에 게이트를 떠나지 못한다면 공항 입장에서는 여분의 게이트를 준비하고 혹은 리모트 게이트를 위한 차량 준비, 인력 배치 등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행기가 예정된 시각에 잘 떠나는 것이 공항 운영 정시성 기준이 됩니다. 그럼 항공사별로 정시성 순위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멕시코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가 정시성 88.8%로 2024년 4월 글로벌 1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1위는 일본의 일본항공이 정시성 88.1%로 그리고 미주의 경우 델타항공이 85.7%로 1위에 자리하였습니다. 공항으로는 페루의 리마 공항이 정시성 88.6%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좋은 날씨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삼성 SDS 물류 MI그룹에서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수엽 프로입니다. 이제 해상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는 클락슨, 드루리 등 글로벌 해운 리서치 기관과 탑 포워딩 회사인 DHL을 통해 최근 시황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락슨의 5월 보고서에서는 2024년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보다 9.2%나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5월부터 해상 성수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물동량의 증가에 힘입어 선사들이 5월, 6월, 매월 그것도 두 차례씩 GRI를 실시하면서 운임 인상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 들어갔을 때 노젓는 중이겠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상 운송에서의 전통적인 성수기는 6월경에 시작되어서 9월 혹은 길게는 10월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만 최근 몇 년간은 팬데믹, 홍해 사태와 같이 큰 이벤트들을 맞이하면서 예년의 패턴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희망봉을 우회하며 항해 중인 선박수가 약 670척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선박수가 약 700척으로 30척 정도 늘어난 더욱 많은 배들이 우회를 지속하고 있어서 홍해 사태는 여전히 힘든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락슨은 이번에 일찍 찾아온 성수기의 효과는 지속되어서 향후 얼마간은 물량과 운임 강세 시황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이어서 드루리의 시황 전망입니다. 드루리에서 집계하고 보고하는 WCI, 즉 월드 컨테이너 인덱스도 SCFI 추세와 궤를 같이 하여 5월 초에는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2,725달러 하던 것이 3주 지난 21주차 발표에서는 4,072달러로 약 5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루리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최근 머스크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올해 말까지 홍해 사태 지속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운영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 움직임과 하주들이 예년보다 먼저 선적하려는 추세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향후 물동량의 증감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HL은 희망봉 우회로 인한 선복 흡수 효과가 매우 강한 이유로 현재의 선복 부족 상황이 최소한 올 10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컨설팅 회사 액센추어의 입을 빌어 24년도 상반기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좌측표의 클락슨이 2024년 연간 컨테이너 수요 증가율 4.7%를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치여서 이보다 더 큰 수요의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클락슨의 5월 보고서에 업데이트된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현황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눈에 띄는 것은 2024년 연간 스크랩, 즉 폐선량 전망치가 저번 달에 이어 또 줄어들었는데요. 저번 달에 약 18만 TU로 예상했던 물량이 이번에는 약 6만 TU 다시 줄어들어 12만 TU를 제시하였고 이는 지난해 말 전망과 비교해서는 무려 7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는 현재 강수요 상황에 더하여 특히 희망봉을 우회하는 아시아 북유럽 항로에서의 선복 부족이 극심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가용한 선박들을 추가 투입해도 모자란 상황이니 배가 멈춰서지 않는 한 폐선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신조 인도는 4월에만 약 33만 TU에 해당하는 50척의 선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만 이는 글로벌 12위 선사인 PIL의 전체 선대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이제는 익숙하실 클락슨의 컨테이너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의 증가율, 수요의 증가율, 그리고 그 격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전년 대비 수요 증가율은 저번 달의 예측보다 0.6% 늘어난 4.7%를 제시하였는데요. 공급의 증가율 또한 저번 달보다 0.3%포인트 증가한 9.3%를 제시함으로써 막대한 신조 인도 물량 투입에 따른 공급 증가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따라잡기에는 아직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매주 발표하는 SCFI 종합지수 및 항로별 운임 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체감하고 계시듯이 SCFI는 폭등하고 있는데요. 4월 첫 주부터 5월 마지막 주차 발표 수치에 이르기까지 연속 8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8월 이후 21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며
304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향, 유럽향 할 것 없이 SCFI가 집계하는 13개 항로 중 서일본을 제외한 전체 항로들에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6월 7일 발표되는 6월 1주차 SCFI는 6월 초 GRI가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덴마크 해운 조사 기관인 시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주요 항로별 운항 정시성 지표입니다. 정시 운항의 기준은 예정된 도착 예정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영업일 이내에 도착하느냐의 여부에 있겠습니다. 전 세계 34개 항로에서 60여 개 이상의 컨테이너 선사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라는 점 다시 설명드립니다. 2024년 4월 글로벌 전 항로에서의 평균 정시성은 52.1%로 저번 달보다 2.5%포인트 악화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연속하여 개선되고 있던 부분이 다시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복이 증가하고 있어서 항만 정체에 따른 저반의 지연, 그리고 특히 4월 상해와 닝보의 농무, 즉 짙은 안개죠. 싱가포르 항에서의 폭우 등 주요 선적 항에서의 악천후도 항만의 정체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냥 외항에서 대기할 수는 없고 스케줄을 만회하기 위해 점점 많은 선사들이 정체가 심한 항만들을 미기항, 포트 스킵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방법일 뿐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한 컨테이너들을 양화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다른 항으로 대체 개항을 하거나 선적 대기 중이던 컨테이너들은 속절없이 다음 항차에 실리기를 기다리면서 터미널의 백로그까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정체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되는 5월의 정시성은 이번보다 더 악화된 숫자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로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하지 않는 북미 서안이 역시나 58.8%로 주요 항로들 중에서는 단연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파나마 운하를 통하거나 이를 피해 저 멀리 희망봉을 경유하는 북미 동안향 그리고 유럽향 항로의 정시성은 40% 초반대에 머무르며 힘든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 또한 운항 정시성을 살펴볼 텐데요. 알록달록 다양하게 이쁜 색깔로 선사들이 속한 얼라이언스, 2M, 오션 얼라이언스, 더 얼라이언스로 여기에 속한 개별 선사들의 정시 운행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에버그린, OOCL, 코스코, CMA, CGM이 속한 오션 얼라이언스가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북미 서안 항로에서 타선사나 얼라이언스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해당 선사들의 북미 서안양 정시성 평균이 68%였다면 이번 달에는 77%로 9%포인트나 점프하였고, 이는 항로 전체 평균인 약 59%보다도 18%포인트나 우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특정 항로에서 특정 얼라이언스가 우수하거나 여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테지요. 좀 더 정보를 모아서 추후 웨비나나 혹은 다른 MI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글로벌 평균을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곳은 53.2%를 기록한 에버그린이었는데요. 위에 거론된 선사들 중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 국적선사죠. HMM도 45% 수준인 만큼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는 주요 선사들의 항로의 평균인 52.1% 수준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미와 북유럽 지역 주요 항만들의 주간 선박 대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물동의 큰 축을 차지하는 북미 서안의 LA, 롱비치항의 경우 꾸준히 40척 내외의 많은 선박들이 기항하며 활발한 물동 처리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저널 오브 커머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5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항으로의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계속 급증하는 중으로 4월의 경우 66만 TU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17%, 그리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8%나 늘어난 물동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해당 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머무르는 기간, 즉 장치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평균 4.6일 수준으로 연내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BNSF와 UP 등 북미 대표적인 철도사들의 인터모달 인프라 투자 및 그리고 직원을 늘리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며 이미 시작되어 몇 달간 이어질 성수기 물량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함부르크항은 5월에 4, 5일이나 더 많았던 공휴일과 터미널 공사의 진행, 그리고 철도 운송에서의 지연 등 복합적인 이유로 5월 하순인 22주차 경에는 많은 수의 선박들이 대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주요 항만별 4월 한 달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입, 수출, 그리고 환적 물량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스루풋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A, 롱비치 등 북미 사안의 4월 물동량 증가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4월 한 달만으로는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북미 소매 수요의 강세로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로 운영 효율성이 예전보다 좋아졌던 부분도 제법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홍콩항의 경우에는 여기에 집계된 항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사들이 상해나 연태 또는 심천 같이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우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좀처럼 환적항으로서의 옛 명성은 되찾을 길이 우원한 듯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4월에는 스포크 앤 허브 전략을 천명하고 있는 제미니 협력이 앞으로 주요 허브항에 홍콩을 제외하고 그 대신 심천항을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5월 한 달간 있었던 해상시장 관련 주요 뉴스를 3건 선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 기기 부족 상황입니다. 글로벌 1위 컨테이너 제조사인 중국의 CIMC는 최근 컨테이너 주문의 폭주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리서치 기관인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에만 컨테이너 생산이 52만 TU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전체로는 총 400만 TU 이상의 컨테이너가 제작될 예정이어서 이는 작년 총 생산량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커진 이유는 역시나 희망봉 우회에 따른 운항 일수가 길어져 컨테이너 반납 및 픽업이 늦어지는 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북미향 등 수요 자체의 견조세가 한몫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소식에 따르면 5월 말에 이미 금년 8월까지 생산 주문이 마감될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시아 항만의 혼잡 상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또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5월 전후로 아시아 주요 항만에서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 이어 글로벌 2위 그리고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항의 경우 저반 대기 일수가 평소 하루 이틀에서 최근 7일 이상까지 늘어나서 45만 TU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 전문 기관인 프로젝트 44에 따르면 상하이항의 경우 수출 컨테이너의 처리 기간, 즉 드웰타임이 4월에는 최대 4.1일로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희망봉 우회 지속, 성수기 도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상황과 맞물려 점점 더 정체가 심해질 듯한데요. 일례로 상하이의 경우 저반 대기 일수가 3일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해항을 출발한 뒤 차 기항지인 닝보항에서도 추가로 3일, 또 만약 그 다음인 칭다오에서도 추가로 3일, 즉 매 기항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기 일수로 인해 선사들의 스케줄 정시성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체를 피해 기항하지 않고 포트 스킵을 하거나 인근의 다른 항으로 대체 기항을 할 경우에라도 그 항만의 정체 또한 다시 급증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케아와 하팡로이드 간 연이은 친환경 연료 기반 해상 운송 계약 소식입니다. 일전에 이케아가 하팡로이드와 대규모 물동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싱가포르에서 로테르담 구간까지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해상 운송 계약을 해당 선사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케아는 탈탄소화를 위한 화주를 대변하는 셈바 Zero Emission Maritime Buyers Alliance의 회원인데요. 앞으로 점점 이런 글로벌 대형 화주와 대형 선사 간의 친환경을 고려한 물동 협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인 이슈 분석입니다. 이번 달의 이슈는 최근의 해상 운송 운임 급등 상황 조명이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물류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원인과 단기적인 추세를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반추해드리자면
모든 항로에서 SCFI로 대변되는 운임률이 5월부터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5월에 2번, 6월에 2번 GRI를 통해 더욱 상승 상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5월, 정확히는 4월 하순부터의 운임 급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리고 그 외 기타 측면으로 접근해 보았는데요. 우선 공급 측면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홍해 사태의 장기화로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박이 여전히 많고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클락슨에서 추출한 최근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수 및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해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23년 5주차에 비해 최근 5월 하순경인 21주차를 비교시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숫자는 102척에서 37척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4월에 희망봉을 경유하는 선박 수는 700척 정도로 전월에 비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로 투입해야 할 선박 혹은 선복이 많아지는 만큼 올해의 사상 최고치의 신조 인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복 부족 사항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파라이너는 5월에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래프는 5월 중순 현재 아시아 북유럽 항로의 3대 주요 얼라이언스가 운영하는 전체 서비스들에서 필요 선박수 그리고 현재 투입된 선박수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새 얼라이언스는 총 25개의 서비스에 376척의 선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시다시피 오션 얼라이언스는 20척, 2M과 D 얼라이언스는 각각 8척씩 총 36척이 적정 선대 수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총 51만 TU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 양은 해당 항로에서 4개의 얼라이언스가 주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선복 대비 약 9.6%나 부족한 상황인 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즉 추가적인 신조 공급에도 여전히 선복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서비스에 투입하지 않고 두는 아이들링 선박의 비율이 올해 들어서는 모두 1%에도 못 미칠 만큼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용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1일 용선료 또한 홍해 사태 발발 이전인 작년 12월에 비교해 봤을 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또 다른 원인을 보면 상해, 닝보,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포트 클랑 등 주요 오리진 지역 항만들에서의 정체 심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중국 지역 항만의 경우 짙은 안개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 선박 대기가 심해진 부분이 있으며 많이 지연된 스케줄을 만회하고자 다음 기항 예정지인 항만을 스킵 결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항에서 내렸어야 할 화물들을 현재의 기항지에 양화함으로써 그만큼 핸들링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또 다른 정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근 극심한 정체를 피해 인근 항인 말레이시아의 포트 클랑을 기항하는 배들이 많아지면서 포트 클랑의 정체 또한 동반하여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로 인해 운항 일수가 길어지고 북미 및 유럽에서 공컨테이너를 싣고 오는 배들의 접안 대기가 늘어지거나 혹은 스킵할 경우 공컨테이너의 공급이 되지 않아 화주들이 컨테이너 픽업부터 선적까지 지연이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왼쪽 상단의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7, 8주차를 기점으로 아시아 주요 항만들의 정체가 심화됨을 볼 수 있고 우측 그래프는 컨테이너 공급 및 리서치 업체인 컨테이너X의 컨테이너 수급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회색으로 구간을 표시해드린 45에서 55보다 상위이면 기기 잉여 상황, 그보다 낮으면 부족 상황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금년 들어서 대부분의 구간이 45에서 55 지역을 걸치거나 그 아래 위치에 있어 컨테이너 수급 상황의 악화 상황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 측면을 보면 한마디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픽시즌도 그 큰 이유 중 하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시작과 끝이 많이 모여지긴 했지만 해운 시장에서의 전통적인 성수기는 보통 수입 지역의 새학기에 대비해 6월에 시작해서 9월에서 10월경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 정도 당겨져서 5월부터 이미 성수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좌측 하단을 보시면 미국에서 5월 초에 발표한 소매 수입 물동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 추정치까지 모두 전년도를 웃돌고 있고 특히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월 200만 TU를 상회하는 물량의 수입을 예상할 정도로 강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수요에 더해서 5월 초순
중국 지역 노동절 휴무를 대비하여 예년과 같이 미리 쟁여두었던 롤풀까지 영향이 더해지면서 공급 부족 상황과 수요 급증 상황이 교묘하게 맞닿아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롤풀이란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프로님, 혹시 롤풀이란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무언가 물량을 많이 모아두었다는 뜻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해운에서 중국의 노동절, 춘절처럼 장기 휴무를 앞두고 한두 달 전부터 미리 부킹을 선봉량을 초과할 정도만큼 많이 받아서 몇 주간의 비수기가 이어지는 동안에 배를 채워나가는 일종의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사 입장에서는 소성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필수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배의 얼로케이션을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나요? 네, 말씀대로 주어진 얼로케이션을 넘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롤오버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예정했던 항차에 실리지 못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심지어는 그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풀을 형성하며 선사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에 선적되며 그 백로그를 해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선사를 벗어나서 볼 때 이 또한 서비스 페일로를 일진데 고객도 선사도 모두가 묵인하고 관행화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타라고 표시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성수기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것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5월 초까지 포워더들과 체결했던 장기 계약 운임과 현재 매주 치솟고 있는 스팟 운임 간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3일 기준 북미 서한량으로 봤을 때 스팟 운임이 40비트 기준으로 장기 계약 운임보다 약 2,600달러나 높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장기 계약으로 운임이 묶이다 보니 선사들은 장기 계약에 할당된 선봉량을 파기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한다는 말씀이었죠. 고운임의 스팟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스팟 부킹을 잡기 위해 과잉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뻔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시각이 많기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올라가기 전에 선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중국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해 올해 8월 초부터 미국이 좌측에 보이는 표와 같이 엄청난 관세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최대한 미리 선적하기 위해 화주들이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프로님, 이건 항공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국 간의 전기차 부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화주들은 관세가 인상 적용되는 8월 이전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상 화물이 항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 중국 관세 인상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 최대 철도사 두 곳에 소속된 노조들의 파업, 그리고 올해 9월 말에 기존 계약이 종료되어 그 전에 협상에 타결되지 않는 경우 당장 10월 1일부터 파업한다고 천명한 미국 동부 및 걸프 항만 노조들의 파업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둘 중에 무엇 하나라도 현실화될 경우 북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핵폭탄급 악영향이 예상되어 있지요. 좌우지간 아직은 그 발생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많은 화주들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서 조기 선적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크리스마스 소비를 대비한 물량까지도 지금 이 시점에 미리 부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펴보았듯 최근의 운임 폭등 상황은 어느 한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 수요, 그리고 화주들의 대응, 그리고 파업과 같은 대외 변수들이 복잡하게 맞물려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운임 급등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수개월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인 건 분명하네요, 정말. 네, 운임 급등 원인 분석을 마지막으로 이번 달 해상 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난 5월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에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물동이 항공 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스페셜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프로님,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에서 발간하는 레포트의 종류에 대해 한번 홍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 SDS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에서는 다양한 물류 시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글로벌 경제 동향, 해상, 항공 주요 시황, 그리고 최신 기사를 담은 먼슬리 레포트, 그리고 주요 인덱스를 포함한 이슈와
이벤트 중심의 브리핑 레포트를 발간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는 경제, 해상, 항공 전망 등 동향을 정리하는 쿼터리 레포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주제 중심의 스페셜 레포트가 또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경제, 항공, 해상 이 모든 뉴스를 정리해서 데일리 뉴스로도 발행하고 있죠. 이 모든 자료는 첼로스케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기에 한번 발행되는 2024년 두 번째 5월 스페셜 레포트에는 최근 항공 화물 시장에서 지속 언급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일부 요약된 자료로만 공유드리오니 원본 레포트가 궁금하시다면 첼로스케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프로님, 전자상거래는 뭘까요? 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결제와 주문이 이루어지는 판매 채널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보고 결제하고 주문하는 과정을 전자상거래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일렉트로닉 이커머스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실제 제품이 판매되는 유형 서비스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결제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한 전자상거래의 종류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서로 다른 국가 간 결제와 배송이 이루어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레포트에서 다룰 전자상거래는 국제 운송을 포함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국경 너머의 상품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결제 시스템의 발달과 그 안정성이 향상됨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요. 2024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6조 달러이며 2027년까지 8조 달러로 그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아이아타 국제항공협회는 2027년까지 전자상거래의 물동량이 전 세계 항공화물의 3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질수록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주요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그 해외 직구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 내수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직 한 번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건 또 아닌 게 저도 쿠팡 직구를 통해 아이언맨 마크 2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프로님은 온라인 쇼핑객의 30%에 해당되네요. 2023년 9월 조사에 따르면 총 24%의 온라인 쇼핑객은 아마존을 통해 그리고 16%는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쉬인이 9%, 테무가 7% 점유하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프로님도 업무 시간에 테무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이고 제가 구매한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장 조사 차원에서 테무를 사용해봤습니다. 1달러짜리 헤어핀인데요. 잘 보이실까요? 정말 빠른 속도로 배송되었습니다. 3월 31일 주문건이 4월 8일 도우 배송되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은 시간 민감성이 크고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가볍거나 작은 특성이 있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은 주로 항공을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항공 물동을 보기 전에 전체 항공의 공급과 수요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2023년까지는 실제 값을, 그리고 2024년은 예상 공급과 수요입니다. 예상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네, 항공은 1, 2, 3, 4 분기별 특성이 있습니다. 오랜 패턴을 분석하여 2024년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왼편의 막대 그래프는 전체 국제 운송의 공급을 나타냅니다. 2020년 공급이 2019년 대비
23%나 급감합니다. 이제 모두 아시죠?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와 운영 인력 부족에 의한 급감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9년 대비 2024년 14%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선별 공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공급을 보유한 노선은 아시아 미주 노선입니다. 반면 유럽 아시아 노선은 그리 큰 기복 없이 팬데믹 기간에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항공 수요를 오른쪽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공급과 조금 다른 막대 그래프입니다. 2021년의 수요는 2019년 대비 7%나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인데 수요가 2024년만큼이나 높습니다. 임프로님 왜 그럴까요? 글쎄요, 항공으로 2021년도에 왜 늘어나는지 감이 안 오네요. 프로님, 네. 2021년도에 항공으로 뭐 받아보신 기억 없으세요? 아무 생각해도 받은 게 없는데요. 프로님 받으셨을 네. 거예요. 저는 네. 한 4차까지 받았어요. 뭐죠? 바로 백신입니다. 아, 2021년 글로벌 항공 수요는 방역용품 및 구호 물품, 그리고 백신의 긴급 운송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방역용품, 구호 물품, 그리고 백신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이유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아닌 시절 항공은 주로 생산 라인 유지와 가동에 치명적인 라인 제품들, 고가의 제품으로 장기간 해상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하이테크 장비, 그리고 명품 제품, 그리고 신선식품처럼 상품의 유통기한이 짧고 명확한 제품. 아까 이야기했던 백신이나 약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 물품 등 빠른 배송이 중요하고 무게나 부피에 비해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이 항공의 주요 손님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해상 운송 물동량 비중은 99%이며 항공 화물 운송 물동량 비중은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 화물은 운송 속도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무역 가치 측면에서는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물량 확대로 노선에 따라 항공 화물의 20에서 30%, 많게는 60%까지 전자상거래 품목 이 1달러짜리 헤어핀이 공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국착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화두이니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본 스페셜 레포트에는 한국과 유럽의 전자상거래 추이도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나라별 전자상거래 추이는 전체 항공 물동량의 변화와 개인 그리고 가정용품의 물동 추이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유명한 항공 자료인 시버리 자료입니다. 세간에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는 추출되는데 품목으로는 전자상거래 대표 상품군이 있는 개인 그리고 가정용품의 물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그리고 가정용품 물동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님 혹시 생각나는 물품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신발을 직구로 구매할 때가 있으니까 의류랑 액세서리 그리고 아이언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뷰티 제품도 많이 구매하시죠.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그리고 치약, 비누 같은 개인 위생용품도 이 품목에 해당됩니다. 장난감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아이언맨도 포함이 되고요. 네. 학용품, 책뿐만 아니라 가정용품으로 주방도구, 세탁용품 또 건강보조제 많이 직구하시는데 일반 의약품이나 개인 전자제품 또한 여기 포함됩니다. 와, 진짜 광범위한데 이걸 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수입, 수출 통관 시 신고된 HS 코드로 물동량을 구분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중에 B2C로 개인 고객의 면세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정시 통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전자상거래 물동이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님, 실제 전자상거래 물동 전체량은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겠네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중국 전체 수출 물동은 2021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항공화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 물동이 2023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물동은 2019년 대비 33%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수입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체 항공 수입 물동량 추이 역시 중국의 수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개인 가정용품 물동 추이 또한 2019년 대비 23%나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2024년 항공화물 시장에 그리고 우리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아타는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이 2024년 전체 항공화물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일부 노선은 30%, 많게는 60%까지 장악되었는데 노선별 격차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테무는 하루에 4,000톤, 쉬이는 5,000톤, 알리바바는 1,000톤, 틱톡은 0.8톤을 항공으로 빠르게 운송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아시아 북미 간 수요가 17%, 아시아 유럽 간 수요는 5%가 늘었지만 공급은 이보다 느리거나 역행하며 아시아 북미 공급은 수요보다 2% 부족한 15% 증가하였고 아시아 유럽 국어는 오히려 공급이 3%나 부족해졌습니다. 공급 증가율 대비 수요 증가율 우위 상황으로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입니다. 프로님, 또 공급 부족이에요? 네, 정말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 전자상거래 업체를 잘 알아보고 이에 맞는 물류 대응책을 찾아보고자 이번 스페셜 레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2024년 매일 10,000톤 이상의 물동이 남중국 공항을 통해 출하되고 있지만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높아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운임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스팟 운임보다 높은 계약 운임으로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남중국에서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변 국가를 통해 미국, 유럽착 수요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공급 확보에 전력인 이유는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배송을 통한 고객 만족도 확보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지금 이 시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빠른 시장 진입과 확장을 위해 저가 제품 대비 고가의 물류비를 지불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통해 락인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제품 비용보다도 비싼 상황인가요? 네,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5월 평균 운임이 킬로그램당 5.41달러, 약 7,400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자상거래 물품은 작고 가벼우니까 1kg도 안 될 것 같은데요. 7,400원을 다 내는 게 맞나요? 이 작은 화물이 집 앞까지 배송되기 위해서는 항공 비용만 드는 건 아니죠. 공항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뿐만 아니라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고려한다면 1, 2달러짜리 장난감에 비해 과한 물류비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빠른 배송 마케팅을 펼치는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숨은 목적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의 안정성은 차치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가 가능해지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한 단계 진화된 물류 솔루션을 통해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충분해질 동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항공 운송 전략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와 상품에 대한 빅데이터가 준비되면 향후 2, 3년 내 항공 화물의 비중을 낮추고 아마존과 알리바바처럼 대부분의 상품, 재고 운송을 해상 화물로 전환하며 전자상거래로 인한 항공 운임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스페셜 레포트 전자상거래가 항공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해상 동향의 서머리입니다. 해상 동향의 키워드는 일찍 다가온 픽 시즌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SCFI는 3,000선을 돌파할 만큼 폭등한 운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선복 부족, 즉 공급의 제약과 한 달 일찍 찾아온 성수기와 같이 강수요가 만나서 촉발된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 있는 홍해 사태는 앞으로 최소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도 그때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항공시장은 강력한 성수기 준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로 인한 준성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운임의 상승 기조로 주변국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북미에 이어 아시아발 중남미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화물 시장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정시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달에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분들이 등장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